안녕하세요. 저는 LH토지주택연구원에 근무하는 최상희 연구위원입니다.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도시 설계 및 단지 계획 분야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실험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계획 목표와 담론, 성과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에서 시도됐던 새로운 공간을 위한 여러 가지 특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도시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과정의 계획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과정은 경제 성장과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전하고 탄생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산업도시, 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도시,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일기 신도시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기 신도시가 5개 정도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기 신도시가 2000년대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기 신도시는 자족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최근 3기 신도시가 또 정책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면서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 계획은 추진 배경, 목표, 지향점이 다 다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원하는 수요에 대응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인 도시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고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 도시의 공공 서비스의 기본 요소를 균질하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계획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기 신도시는 주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 정주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TOD 개념의 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이라고 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지율 25% 정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적인 제고, 그리고 자족성을 모토로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사회 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1기 신도시는 한국의 고도 성장 시기였습니다. 그 산업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요구하는 주택들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었고요. 2기 신도시는 사실 수도권에 난개발 문제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의 질과 양의 문제를 충족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여건도 1기, 2기 신도시 차이를 보이는데요.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기 신도시는 높은 녹지율, TOD 개념의 도시 구조, 중증 저밀의 도시 밀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2기 신도시는 새로운 자족적인 도시 개념을 선보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삼국의 신도시가 새로운 모델로 발전이 됐지만 보다 나은 도시를 위해서 새로운 목표와 이슈들도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던가 도시화 과정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하다 보니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에 담겨야 될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필요성도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화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새로운 미래 도시의 모델을 선보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시가 기존 도시에 비해서 녹지율 52.4%, 굉장히 도시의 반 이상의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중 녹지 환상 체계로 도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와는 다른 단지 개념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도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께 세종시에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했던 사례하고 그 과정과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도시 설계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도시의 매력도를 증진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도시의 포용성과 공동체 강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도시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라던가 지속성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 도시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에서 도시의 매력도를 증진시켜야 되는 이유는 기존 도시가 굉장히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도시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는 도시의 다양한 경관 연출과 주동 형태, 보행 가로와 융합된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매력과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밀도와 층수의 조화, 주거 유형의 다양성도 함께 시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사례를 보시면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서 각 생활권별로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행가로 주변에는 중저층을 배치를 하고 그 주변의 산과 어울릴 수 있는 고층을 조화시켜서 중저층과 고층을 조화한다라든가 수변 공간 주변에는 경관축을 고려해서 이제 주동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풍경축을 만드는 독특한 주동 형태를 통해서 그 각 블럭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제 한국의 신도시들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에서는 주거의 다양성을 실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한옥이라던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 유럽형 단독주택 단지 등 수요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과 지역 경관을 고려한 단독주택 블록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개성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총괄 건축가가 기본 타입을 제안을 하고 이를 시공할 때는 가구의 특성과 주거 공간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모듈을 제안했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사례는 한옥입니다. 세종시에 처음 도입이 된 건데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입니다. 한옥을 신도시 안에 접목함으로써 도시 안에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시간적 경계를 허무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색다른 단지를 조성해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심 상업가로의 특별 설계도 이루어졌습니다. 보행자의 쇼핑이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하고 랜드마크 건물 주변으로 스트리트몰, 보행자 회랑을 설치하여서 상업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업무용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중규모 블럭을 통합 설계 개발하여서 지구 단위 차원에서 그 블럭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각 기능이 가지고 있는 블럭의 기능과 디자인은 차별화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진과 같이 인접한 블럭 간 통합 개발과 공중 보행 도로를 설치하여서 부족한 기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채로운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변 공간과 연결된 중심 상업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보면은 백화점이라던가 24시간 운영되는 푸드코트, 문화시설, 수변 공간의 카페, 식당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서 이용자가 한 장소에서 쇼핑과 여가, 문화, 휴식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의 도시 설계의 중요한 모티브는 포용성과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용자 편의성과 공간적 포용성, 공동체를 지향하는 디자인과 시설 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찾아가는 사람은 따로 가야 되고 동사무소 등으로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공공시설들을 한 지역에 직접
배치하였습니다. 학교, 동사무소,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생활권별로 연계하여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가로등은 무질서하게 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 공간의 특화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접근성이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가 건물의 간판 등도 색상이라던가 글자 크기, 폰트 등을 지정해서 식별성을 높이면서 각 상가가 갖고 있는 업종들을 인지하기 쉽도록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생활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차, 중차, 고차 생활권별로 최소한의 시설은 생활권 중심으로 제공하되 도시 단위 서비스는 그 대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대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생활권 안에는 4, 5개 정도의 지역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만에서 3만 정도의 기초생활권, 그리고 이 기초생활권이 3개에서 4개 정도 합하게 되면 지역생활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을 연결한 것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건데요. 그 6개의 생활권이 도시 황상형 구조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념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복지, 교육, 공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지를 중심으로 한 보행 도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통학권이나 거리를 고려해서 시설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제 균등하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공간적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간에 이제 그 도시에 필요한 여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 경찰서 등도 그 가로변에 다 중심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4가지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념이 도입된 4가지의 사례입니다. 1-1 생활권, 2-2 생활권, 3 생활권, 4생활권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상 설계를 통해서 당선된 당선안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6-4 생활권, 최근에 이제 현상 설계 당선한 안인데요. 숲속의 숲이라는 컨셉으로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방사 형태로 공공시설과 여가, 문화시설이 집적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별로 통합적인 계획은 저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별로 공간이 고립되어 있던 문제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생활권별로 보행의 연속성이라든가 공원 녹지 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통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6-2 생활권을 샘플로 보시면 공원하고 운동장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여러 개 블럭이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단지별로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통합 설계를 하면서 그 단지 간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실현이 된 것이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마당을 중심으로 필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을 매개로 이웃 간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시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숲속 놀이터라던가 가족 단위 여가 공간, 상업과 문화 복합시설 등도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그 도시 설계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완성되는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기존 도시와 달리 녹지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기존이 가지고 있던 수자원이라던가 그 산이라던가 그래서 기존의 환경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녹지율 52%를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환경적 지속성은 미세먼지라던가 기후변화라던가 도시에서 새로운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로 대표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기술로 완성되는 새로운 도시 체계를 실험해 나가고 있는 실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H가 기존에 이제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개발 분야에서 이런 기술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게는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시작해서 도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델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복지와 주택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이용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 인터넷을 깔아서 공공정보에서 위급 상황 시 소방서 등 긴급 출동과 연계되는 체계도 만들고 있고요. 주택과 도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스마트 도시 기술로 도시의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 내부의 에너지를 컨트롤한다거나 AI 기술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위급 상황에 노출했을 때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속한 신고 시스템을 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이 공공 인프라라든가 출동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스마트 홈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단순히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 서비스로 연계되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세종시 5-1 생활권이 한국의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도로라든가 미래 수요에 대응한 혁신적인 토지 이용, 그리고 도시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기술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5-1 생활권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요. BRT라고 하는 그 대중교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였고요. 공유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로 접근 가능한 도로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하 공간은 공유 자동차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시범 지구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유치라던가 리빙랩 도입, 업무시설 등을 토지 이용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용도 지역제로 이제 상업지역, 업무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5-1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조닝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용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용자나 수요 맞춤형으로 유연한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밀도 계획이 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5-1 생활권은 약간 특별한 이제 시범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1 생활권 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효율, 저비용의 에너지 사용을 위한 도시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1 블럭에서 연간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223기가와트 아워 정도인데요. 5-1 생활권에서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가 35%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체계와 밀도, 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로 에너지 기술 관련해서는 이미 세종시 1생활권에 제로 에너지 단지를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개별 건축물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남으면 단지라던가 블록 단위에 재투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세종시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등의 어떤 방향으로 접목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그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도시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그리고 휴머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능적인 도시였다면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 도시의 지속성, 도시의 매력도, 포용성을 고려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기존의 밀도가 높고 그 하드시티라고 하는 이제 빠르고 단기간에 조성하는 그 신도시도 정책적 수요에 맞게 달성은 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기술이 도입된 휴머니즘 도시로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져 있는데요. 특히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도시 설계가 수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홈을 포함해서 수요자를 지원하고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레지던스, 특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경관 연출, 과거의 유성과 전통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시의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 없는 도시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며 에너지 측면에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에너지라든가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종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세종시에서 새롭게 시도된 혁신적인 도시 디자인, 단지 계획 개념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미래 도시를 위한 준비에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